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15장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요. 제15장은 국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수입이 부족할 땐 빚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국채라고 하고, 또 국가가 제공하는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전기요금과 같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하고 다른 공공요금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입니다. 즉,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집을 살 때라든가 자동차를 살 때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빚을 내기도 하죠. 국가도 그렇게 빚을 내는데 그것을 국가의 채무, 줄여가지고 국채 이렇게 부릅니다. 국채의 원인으로는 재정 적자를 들 수가 있죠. 적자라고 하는 거는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큰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썼어요. 그럼 50만 원 어디서 왔어요? 빚을 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거를 budget deficit, 즉 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이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돈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정부의 씀씀이가 많아져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 재정 적자가 되고,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빚을 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지는 빚을 국채라고 한다. 이런 재정 적자 이외에도 암묵적 국가 채무로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또는 다양한 그 사회보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미리미리 쌓아놔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는 국민들한테 줄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는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묵적 국가 채무라고 부르고, 사회보험 책임준비금이라든가 국가가 보증을 쓴 경우에도 채무로 봅니다. 넓은 의미로 보증 채무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420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배가 증가한 133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채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2로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의 채무가 1이고, 적자성 지방정부의 채무를 2라고 봤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친 국가 채무가 420조 원에서 1334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재정 적자가, 정부 씀씀이가 수입보다 많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2024년 국가 채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 회계의 적자, 아까 재정 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733조 원을 썼고, 공적 자금의 60조 원, 외환 시장 환율 때문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250조, 이거 플러스 금융 관련된 거 400조,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용, 국가가 직접 주잖아요. 여기에도 15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 채무는 1,200조 원이고 GDP 대비 51%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의 종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1,200조뿐만 아니라 아까 1,300조 나왔잖아요. 2,000조까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빚을 질 수 있겠는가? 내가 자산이 많으면 빚을 질 수도 있죠. 담보를 통해서. 내가 자산이 많으면.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 같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면 전 세계에서 다 사주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큰 걱정이 안 돼요. 일본도 224%가 되지만, 일본도 사실 위험한 나라지만 엔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합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은 GDP 대비 전체 1년에 벌어지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40%.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OECD 평균이 108%다. 그럼 우리는 걱정이 안 되는 수준이냐? 이때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건데 지금 위로 가보세요. 2018년에는 어때요? 680조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두 배로 늘어났어요. 1300조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OECD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된 사회이지만 우리는 지금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GDP 대비 60% 수준에 와 있고 이것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의 쟁점입니다. 쟁점, 이슈를 살펴보면 국가채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국가재정법 기준으로 한 거, 아까 1200조 원 정도 됐잖아요. 국가회계법으로 따지면 여기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포함한 그 책임준비금까지 포함하면 1700, 여기다 국민연금, 사학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2천조 원이 훨씬 넘는다. 그래서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고 이건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래 세대는 이거 빚 갚느라고 세금 거둔 거를 자기한테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 그래서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사이에 문제가 있게 돼요. 물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어? 저 지하철을 놓는다든가 철도를 놓는다든가 공항을 만드는 거는 미래 세대도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혜택을 누리는 만큼 빚으로 해서 나중에 그 빚을 니네도 같이 갚아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비 지출처럼 그냥 써버리면 그만인 그런 경상적 지출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밥 사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죠. 이건 써버리는 거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자본적 지출은 남는 게 있으니까 국가 채무를 해도 되지만 경상정 지출, 즉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 지출하면 현재 세대는 혜택만 보고 부담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미래 세대도 혜택을 보지만 경상적 지출은 미래 세대가 혜택을 전혀 보지 않고 부담만 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소득 월 30만 원 준다고 하면은 12월 하면은 5천만 명, 180조 원이 필요해요. 180조 원 어디서 나와요? 하늘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누군가 180조 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겐가 전 국민에게 30만 원 걷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등장해서 기본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빚으로 할 것이냐. 빚으로 하면 미래 세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갖고 자기한테 쓸 돈이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 사업에 대한 요금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너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세금 내 이게 아니에요. 강제로 그냥 넌 돈 많으니까, 넌 소득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응? 세금 내 강제로 걷어가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공공요금은 너가 철도 얼마큼 사용했으니까, 전기 얼마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사용량에 비례해서 걷어가는 요금, 유저 차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 이것을 공공요금이라고 해요. 조세는 반대의 급부와 무관하게 뭐 해주는 거 없어요. 강제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빼앗아가는 것인데 비해서 공공요금은 사용량, 즉, 그, 서비스를 받잖아요.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유조차지, 사용자 부담금. 여기는 이제 편익 원칙. 편익을 많이 누리면 많이 내라 이거죠. 국가가 왜 이렇게, 이 재화나 서비스를 여기에 철도, 우편, 전신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 시장에 맡기면 대기업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유니버설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 모두가 최저 수준, 전기, 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이런 수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요금은 시장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공정 가격이 된다. 이렇게 가격 규제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공공요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되느냐?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효율성, 공평성, 재정 수입. 민간 부분은 효율성만 따지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공평성과 재정 수입을 함께 따져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이란 말은 시장 메커니즘,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no free lunch, pay the price.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공공요금 가격이 설정되려면 가격이 꼴 한계 비용하고 같게 설정해야 되는 MC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것.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단일 요금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싸게 받으니까 이익을 보는 것이고 적게 나오는 지역은 많은 요금을 내서 그래서 이 생산 비용이 작은 지역에서 생산 비용이 많은 지역으로 보조금이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걸 크로스 서브시디 즉 교차 보조라고 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이런 공평성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은 공짜가 아니니까 재정 수입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독점이니까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면 이거는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전기세를 두 배로 늘린다고 그래보세요. 한전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세금 말고 어? 전기요금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투표에선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비싸게 올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공공기관, 공기업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인데 공공기관은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강제성이 통하기 때문에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아요. 좀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늘 발생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공기관의 행태를 좀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공공요금을 매기는 것이 적정한, 올바른 공공요금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반영한다면 모든 생산물의 가격이, 프라이싱이 MC, 마지널 코스트와 똑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이 여기죠. average cost, 평균 비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보통은 이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 AC 코스트가 평균 비용이 끝없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규모의 경제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시장 이론에서는 거기서 가격을 설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MC 프라이싱 한계의 비용과 가격을 같은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요 보라색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돼. 평균 비용은 여기인데 가격은 이만큼 싸니까 어? 1,000원에 만든 거를 전기를 1,000원에 만든 걸 800원에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200원씩 적자가 나잖아요. 그만큼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충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에게 세금으로 걷어들인 그 돈에서 충당하기도 하고
야, 공공요금은 효율성 따지느라고 MC 프라이싱 하면 안 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1,000원에 평균 비용 가격에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데에 비해서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average cost price,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데 AC 프라이싱을 하기도 한다. 이 밖에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부 투 타리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 요금 따로 받고 그다음에 사용자 요금. 여러분 통신 요금 이렇게 돼 있죠. 통신 요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통지서 보면은 기본 요금 만 얼마, 거기에다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 투 파트 타리프, 이부 가격 제도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각각의 공공 요금마다 적용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 쪽을 하니까 수도 요금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거는 지방상수도예요. 우리가 대전 시민이면 대전시에서 우리 집에 수도를 공급해주고 수도요금을 걷어갑니다. 그럼 대전시는 그냥 뭐 아무데나 물을 퍼가냐? 아니에요. 대전시에 물을 제공하는 거는 광역상수도 K와터예요. 한국수자원공사. 그래서 이 앞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도매 가격, 예? 집에서 실제 소비하는 거는 소매 가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 대청댐이 있습니다. 대청댐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배수지에 정수장에 대전시 정수장에 물을 갖다 줘요. 그럼 그 물을 또 깨끗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가정마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돗물 공급 체계는 광역 사주는 K와터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댐용수 이런 것들이죠. 지방상수도를 하는 지자체 이렇게 여기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분되어 있다. 그리고 수돗물에는 이거는 댐용수라고 해서 대청댐에 갇혀 있는 물 있잖아요. 그거를 댐용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한 2m 되는 큰 발로로 옮겨주는 걸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자체가 각각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물은 지방상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이잖아요. 수요금은 요 K와터 쪽 요거는 이제 K와터가 실제 생산을 하지만 요금 결정은 기재부하고 환경부랑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즉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물값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광역상수도, 댐용수, 도매요금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보면은 원수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합쳐서 234만, 정수된 물, 깨끗이 정수한 물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포함해서 432원, 뭐 침전수라고 하겠는데 침전수라고 하는 건 330원 정도 하게 됩니다. 댐용수는 그냥 댐에 있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기를 안 하잖아요. 장치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3원 정도밖에. 이거 톤당 가격이에요. 어? 미터가 3개 있는 거. 가로, 세로, 높이. 미터 한 거. 요거를 입방미터라고 그러죠. 입방 1톤당 댐용수는 53원밖에 안 한다. 반면에 지방상수도는 각 지역마다 달라요. 대전시는 대전시, 서울시는 서울시, 충청남도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천안시면 천안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조례에 의해 요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용 수도, 업무용 수도, 목욕탕용, 영업용 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일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군 단위 지역이 관망이 수도 트렁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이 땅이 넓어가지고 좀 비싸고 특광역시는 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싸고 대전시는 한 580원 정도 합니다. 시 지역은 770원, 평균은 723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지역 평창군인데 평창군은 1,500원 정도예요. 톤당. 그런데 군위군 대구에 가면 대구군 제 군위군은 376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배,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750원밖에 안 하잖아요. 상수도 요금이. 그런데 덴마크나 호주 이런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에 거의 7, 5, 35, 5배 이렇게 비싸요. 나는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금화 현실화율이 100%가 안 돼요. 즉, 1,000원에 만들었는데 1,000원에 그 이상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1,000원에 만들어서 800원에 파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게 사람들이 물을 막 쓰잖아요. 물을 낭비하고 있어서 저는 물의 원가를 반영해서 한뭐 1,000원 이상 수준으로 좀 올려. 미국도 2,000원이에요, 톤당.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못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가 한 말로 이번 강의를 마칠게요. Government big enough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어? 정부가 크면 어느 정도로 커요? Enough to give you. 너에게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게, 모든 걸 줄게 하고 정부가 큰 정부로 간다고 하면 그 정부는 바로 is a government big enough to take from you everything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 만큼 큰 정부. 이게 공산주의 정부죠. 공산주의 정부는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 대신 네가 원하는 거 다 뺏어갈게.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적정한 규모 그리고 민간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정 규모가 이렇게 각 사회마다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공경제론 배우면서 공짜는 없다는 게 제1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였는데 공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혜택이 있으면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뭔가 좀 얻으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큰 정부도 기본소득 주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아무튼 저하고 이렇게 동영상 또 오프라인 함께 어, 공공경제론을 함께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또 행정학도로서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수업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